안녕하세요. 고요한 밤입니다. 요즘 우리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라리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는 일도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아파트 복도에 사는 80대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안타까운 현대판 고려장 사연인데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어서 집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실 텐데 할아버지는 바깥에서 생활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동네 주민들은 할아버지가 갈 곳이 없어서 경로당에서 몇 번 동안 식사를 해결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할아버지가 비밀번호를 몰라 집에 들어갈 수 없게 된 사건으로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비밀번호가 바뀌었다는 집은 할아버지가 막내 아들에게 사준 집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곳에서 2년간 막내 아들과 함께 생활했지만 어느 날 막내 아들이 집을 나가라고 통보한 뒤 비밀번호를 바꿔버렸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막내 아들이 함께 살자 해놓고 이렇게 날 내쫓았다며 서러움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꾸고 문을 잠그고 절대 안 열어줬어요. 그렇게 부모를 내쫓았습니다. 내 자식이 이럴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며 노후자금 하나 없이 자식에게 재산을 넘겨준 과거의 자신을 후회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이사를 가고 이 집에는 내 집만 들어있다고 하소연했습니다. 집주인은 노인을 버리고 간 거지 뭐냐. 이게 현대판 고려장이라고 말하며 혀를 끌끌 찼습니다. 할아버지는 집주인의 도움을 받아 막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게 다 엄마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그래서 인연을 끊었다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보통 분 아니시다. 그런데도 낳아준 부모라고 제가 그 고생을 했어요. 법대로 하시라고요. 제가 2년 동안 그만큼 했으면 할 만큼 다 했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할아버지는 과거에 남편과 동대문에서 유명한 제거 업체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사업 성공으로 큰 돈을 번 할아버지는 아들과 큰딸에게 수십억짜리 건물 한 채와 막내 아들에게는 월세 6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고시텔을 물려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막내 아들은 재산 문제로 다퉜고 고시텔 소유권이 아들에게 넘어가면서 갈등이 생겼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재산을 다 주니까 자식들이 나 몰라라 하는 거다. 막내 아들이 언니는 부잔데 왜 언니한테만 자꾸 주냐, 그런 거 없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언니한테 재산을 줬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겼다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동안 언니와 아들이고 내게 돈 한 푼도 안 줬다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무것도 안 줬어도 부모한테 그러면 안 되는데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할아버지를 직접 만나 사연을 들은 어느 변호사는 불효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까지 충격적이고 심한 건 처음 본 것 같다며 최소한의 의식주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의적인 의무뿐만 아니라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말이죠. 부모님의 경우에는 존속유기죄가 돼서 아들이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막내 아들은 3천만 원만 보내면 짐 빼기로 약속하셨죠. 이삿짐 사람 불러두고 연락하면 바로 돈 보내겠다라면서 할아버지에게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제야 집 안으로 들어간 할아버지는 어디든지 가야지, 갈 데 없어도 어디든지 발걸음 닿는 대로 가야지라고 말하며 씁쓸해했습니다. 이 사연을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자식들을 잘못 키운 부모의 탓일까요? 아무리 그래도 낳아준 부모에게 불효를 하는 자식들의 문제일까요? 아들은 딸만 그렇게 감싸고 다 해줬다고 불만이고 딸은 딸이라고 적게 줬다고 불만이었다고 하는데요. 돈이 아무리 많았어도 노후자금까지 탈탈 털어서 자식에게 주니 결국 이렇게 비참하게 버림받는 상황이 온 것은 아닐까요? 애초부터 자식에게 줄 재산이 없었더라면
아니면 자식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었더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부모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음 이야기를 더 주목해 주세요. 두 번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90대 할머니와 함께 고시원에 살았던 남성분입니다. 고시원 사는 할머니의 슬픈 실화입니다. 저는 19살 때 새엄마가 내 가방에서 담배를 발견하고 어릴 적 친엄마를 생각하며 써놓은 편지를 몰래 읽었다는 사실을 알았던 그날, 여긴 감시받는 교도소지, 집이 아니라며 뛰쳐나와 누나의 집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누나는 새엄마의 구박을 더 이상은 못 견디겠다며 진즉 혼자 독립을 해서 원룸을 구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다음날 누나 집으로 찾아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차라리 그냥 누나 집에서 지내라. 가뜩이나 여자 혼자 있는 집이라 걱정도 되고 하니께 그냥 너도 여기서 지내라. 그리고 20살이 되면서 저와 같이 살던 누나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 외국으로 떠났습니다. 외국인인 매형의 비자와 결혼 문제 때문에 간다고 했죠. 혼자가 된 저는 살 곳을 알아봐야 했습니다. 집에서 지원을 해줄 일은 없고 그렇다고 20살에 돈이 있는 것도 아니었던 저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며 한참 고민하던 찰나 집 바로 맞은편에 골목을 비추는 가로등에 늘 견돈질로만 보고 그냥 지나쳤던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걸 보며 생각했습니다. 월 10만 원의 식사까지 제공해 준다니 완전 하숙집인데, 그리고는 곧장 종이에 붙어있는 번호로 전화를 했고 고시텔 원장은 반갑게 전화를 받으며 안 그래도 딱 좋은 방이 하나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생각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당장에 잠잘 것도 없는데 찬밥갈이 신세겠냐 하며 단걸음에 고시텔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고시텔 건물 자체도 굉장히 우중충한 데다 고시텔 내부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갖 냄새가 나면서 부엌이라고 보여준 곳을 들어가자 청소를 얼마나 안 했을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벽지에 곰팡이와 지저분한 가스레인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참 특이한 건 그래도 방은 정말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창문은 없지만 그래도 냄새도 안 나고 상당히 깨끗했기에 이 돈으로 또 어딜 가서 구하겠냐는 생각에 어쩔 수 없이 저는 바로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문득 원장이 내게 말했습니다. 아, 저기 그런데 바로 옆방에 할머니 한 분이 사셔요. 좀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학생이 이해해줘요. 저는 공부하자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기에 딱히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 예, 뭐 괜찮습니다. 그날 내 짐을 모두 옮기고 낯선 방에서의 밤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원장 말대로 진짜 옆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통화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혼자 떠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알 순 없었지만 신경 쓰이는 큰 소리는 아니었기에 내 짐을 정리하는 데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원장인가 싶어 뒤로 돌아 문을 열었지만 바깥에는 할머니 한 분이서 계셨습니다. 오늘 들어오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그분은 인상이 참 선해 보였습니다. 한겨울인데도 고작 내복에 털조끼 하나만 걸치고 있었고 손에는 무얼 그리 바리바리 들고 계신 건지 한참을 내게 고시원 얘기를 해주시다가 대뜸 손에 들고 계신 그것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밥도 못 먹었을 건데 이거 먹어요. 젊을 때 많이 먹어둬야 해요. 나 같은 늙은이는 뭐 이제 죽을 거라 안 먹어도 괜찮아. 하시며 귤 한 봉지와 고추장찌개 그리고 파전을 주셨습니다. 애써 괜찮다며 할머님 드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양하지 말고 받아달라는 말씀에 나는 잘 먹겠다고 인사를 드리고 이내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할머니는 꾸준히 내 방문을 톡톡 두드리시면서 춥지 않냐며 붕어빵과 여러 과일들을 나눠주곤 하셨죠. 하루는 알바를 하고 방에 돌아와 잠깐 누워있을 때
오늘은 할머니께서 조용하시네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문득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도 안 켜고 있다 보니 자연스레 옆방의 소리가 조그맣게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훌쩍이시더니 이내 눈물을 쏟으며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대충 엄마 좀 다시 데리러 와주지 않겠냐라는 말이 오가는 걸 보면 자제분이 계신가 하고 짐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어머니 혼자 어떻게 이런 곳에 모셔놓을 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뉴스에서만 봐오던 현대판 고려장이 따로 없구나 하며 씁쓸한 마음에 담배를 하나 물고 밖으로 나가자 그곳엔 고시텔 원장도 앉아 있었습니다. 우린 서로 인사를 하며 원장 앞에 있는 의자에 털썩 앉아 담배에 불을 붙이는데 문득 원장이 얼굴을 있는 대로 찡그리며 내게 물었습니다. 왜 옆방 할머니 좀 많이 시끄럽지 신경 쓰일 정도로 시끄럽진 않아요. 그냥 통화하시는 것 같던데 그러자 원장은 고시텔 입구를 한번 쓱 쳐다보더니 의자를 내 쪽으로 끌어와 목소리를 낮춘 채 말했습니다. 사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며느리가 집에서 늙은이 냄새 난다고 싫다고 요양원으로 보내자 그랬대. 근데 요양원이 한두 푼 들어 아들이 글쎄 조용한 데 가서 살라고 여기다 보내놨대. 아 저런 찾아오긴 해요. 저 할머니가 여기서 4년 살았거. 근데 딱 한 번 봤어. 뭐 사들고 오지도 않고 그냥 돈만 몇만 원 주고 바로 가더라니까. 내가 참견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하잖아. 아 그렇군요. 그럼 밤마다 그 아들분이랑 통화하시나 봐요. 조심스레 물어보았습니다. 무슨 대화를 하길래 그리 서럽게 오시는 건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참 불쌍한 사람이야. 할머니는 집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데리러 와주지 않겠냐. 엄마가 그렇게 밉냐 그러고 있지. 아들은 며느리한테 잡혀 사는지 절대로 안 된다. 그러더래. 아무리 그래도 자기 엄마인데 그러다가 이내 다른 사람들이 우르르 나와서 우린 대화를 마쳤습니다. 할머니께 그런 사연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과 어쩌면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먹을 걸 나눠주면서 조금이나마 그 마음을 달래고자 하셨던 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장한테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옆방에서 할머니가 오시는 소리가 들릴 때면 또 아들이랑 통화하셨구나 하는 예감이 들곤 했습니다. 그렇다고 방에 찾아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대화 상대라도 되어드릴까 했지만 주제넘는 행동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할머니의 그런 마음도 알고 고생하시는 것도 충분히 알지만 나 먹고 사는 게 우선이 되어 저를 그렇게 챙겨주시는 할머니께 무엇 하나 도와드린 게 없었습니다. 아니 도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꼬박 일해서 얼추 200이라는 돈을 모아 이제 원룸이라도 갈 수 있구나. 드디어 고시원을 탈출하는구나 하던 그때 고시원에 들어온 지 2년이 지나가던 그해 할머니가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계단을 힘겹게 내려오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얼른 달려가 할머니의 짐을 들어서 1층에 옮겨드렸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무슨 짐이 이렇게 많아요. 안 도와줘도 되는데 고마워요. 그리고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할머니께 물었습니다. 근데 어디 가세요? 그냥 이제 고시원 나가려고요. 맞다 나 학생 주려고 챙겨둔 거 있는데라고 하시면서 작은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은 채 한참을 뒤적거리시더니 이내 꺼내 보인 건 네잎클로버가 들어있는 열쇠고리였습니다. 좋은 거 못해줘서 어떡하나. 네잎클로버예요. 내가 직접 만든 건데 나 항상 도와줬잖아요. 고마워서 주는 거예요. 작별 인사도 할 겸 가져가요. 그때 뭔가 모를 서운한 마음이 일었습니다. 고시텔 복도나 바깥에서 나를 마주치면 언제나 존대를 해주시면서 항상 뭘 하나 더 못 챙겨주셔서 안달이신 분이 고시텔을 떠난다니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건 그저 내가 끼고 있던 장갑과 목도리를 드리는 것뿐. 처음으로 할머니께 무언가 해드렸습니다. 날씨 아직 많이 추워요. 이건 저한테 항상 음식이랑 먹을 거 주셨으니까 보답으로 드릴게요. 버리지 말고 꼭
하세요. 절대 사양하실 줄만 알았던 할머니께서는 이제 마지막이라 그런 건지 내 앞에서 장갑과 목도리를 휙 두르시고 세상 밝은 얼굴을 하며 한마디하고 이내 짐을 바리바리 챙겨 길을 나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뒷모습은 어쩜 그리도 처량한지 괜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아 서둘러 고시텔로 올라왔습니다. 고시텔로 올라오자 원장이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오다가 옆방 할머니 마주쳤는데 이제 아드님 댁으로 가시나 봐요. 그러자 원장은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면서 담배를 하나 꺼내 물더니 내게 말했습니다. 휴, 내 아들이었어. 봐, 아주 그냥 왜요? 또 왔었어요. 아니, 오늘이 방세 내는 날이잖아. 할머니랑 학생만 안 보냈더라고. 아, 맞다. 바로 보내드릴게요. 할머니 방세는 매달 아들이 보내온단 말이야. 근데 지금 3달째 돈을 안 보낸 거야. 할머니도 그걸 아니까 오늘 아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며느리가 대신 전화를 받아서 뭐 지들도 힘들다나 뭐라나. 아니, 그럴 거면 그냥 이케라도 해주던가. 원장은 주변을 힐끗 보더니 이내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올 겨울까지만이라도 돈 안 받고 계시게 해드릴 테니까 그냥 두시라고 그랬더니 그냥 됐대요. 또 그냥 내보내래. 아들이 그래요? 아니, 며느리가. 원장은 손해를 보면서도 할머니를 조금이나마 챙겨드리고 싶었지만 결국 못된 아들내외 덕에 그조차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딱 3개월 후 그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엄마 여기 있냐고 연락이 안 된다며 아직 여기 계시냐고. 그 사람은 고시텔 앞에서 계속 전화기만 붙든 채 자기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다고 제발 좀 찾아주면 안 되겠냐며 어린아이처럼 울어대기 바빴습니다. 원장은 그 남자를 향해 말했습니다. 왜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 내 함부로는 말을 안 할게. 어머니에게 그러지 말았어야죠. 다 늙은 노인네가 여기서 살아봐야 얼마나 산다고. 올 겨울이라도 내가 여기서 지내게 해드리겠다니까. 본인들이 내보내라고 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찾아달라는 거예요. 가까시라고 본인들이 일을 이렇게 만든 거고. 어머니 연락 안 돼서 미치겠는 그 감정도 당신들 몫이니까 엄한 데 와서 찾지 말고 가요. 그 남자는 한참을 그렇게 엎드려 울다가 가버렸습니다. 이후로 나도 고시텔을 나오고 이제는 그 고시텔도 문을 닫았습니다. 과연 아들은 할머니를 찾았을까요? 9월을 지나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가을의 느낌이 나 그날의 기억이 문득 떠오르는 것 같아 써봅니다. 이 사연을 듣고 계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할머니는 아직 살아계실까요? 부모 가슴에 대못 박는 행위는 후회로 남기 마련입니다. 유튜브를 둘러보면 늙어도 끝까지 자식들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부모가 되는 방법에 관한 다양한 영상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식일까요? 부모일까요? 아마도 부모의 입장에서 볼 가능성이 크겠죠. 하지만 저는 자식들이 이런 영상을 더 자주 보았으면 합니다. 자식에게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하는 부모, 자식에게 혹시나 불편함을 끼칠까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을 더 이해해주는 것이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나이가 들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생활해야 하는 현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에 대한 걱정과 불안보다 지금 이 순간을 함께하며 서로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을 더 가지셨으면 합니다. 나이가 들면 부모님도 어린아이처럼 약해지고 더 많은 도움과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부모님이 자식을 사랑으로 키웠던 것처럼 이제는 자식이 부모를 사랑으로 보듬어줄 차례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해지면서 느끼는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부모님의 건강 상태나 필요를 살뜰히 챙기는 것만으로도 부모는 큰 기쁨과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부모님을 더 알아가고 더 사랑하며 함께하는 순간을 소중히 만들어 보세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야 할 때가 오더라도 함께 나눴던 사랑과 추억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그곳에서도 행복한 순간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부모님께 한 통의 전화를 걸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냥 자식의 목소리만 듣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정말 기쁠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쓴 글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아, 결혼할 때 나를 모시는 여자를 선택하지 마라. 너는 아마 나와 함께 살고 싶겠지만 어머는 이제 너를 벗어나서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한다.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말라. 어머니의 효도는 너가 잘 사는 걸로 충분하다. 내 아내가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면 내가 마음 아플 테지만 그건 어머니에게 옮기지 말라. 어머니도 사람이고 기분 좋아할 권리가 있다. 모른다는 게 양심적인 문제이다. 여러 번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옮기지 말라.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쳐왔다. 너를 위해서는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내 아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걸 이해해야 한다. 너도 내 장모를 위해서 내 어머니만큼은 아니겠니? 만약 어미가 어려워하면 조금은 보태주는 것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다. 너도 내 아들로서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 어미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너를 위해 평생 헌신한 어머니인데 너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도리다. 독거 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미가 어려워하고 약해진다면 너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 너를 위해 희생했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은 들지 않겠니? 명절이나 어미 애비의 생일은 좀 챙기면 안 되겠니? 내 생일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이 그날 되면 배 아파서도 참아왔다. 내 아내에게 옮기지 말고 내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지 않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내가 어머니에게 효도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내 장모에게 잘해야 한다.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딸랑이를 흔들어주면 까르르 웃던 내 아들아, 가슴에 스며드는 내 아들아. 그런데 내 여동생 그 애도 언젠가 시집을 가겠지. 그러면 내 아내와 같은 위치가 되지 않겠니? 내 여동생이 힘들면 내 아내도 힘들어지지 않겠니? 내 아들아, 내 피눈물 같은 내 아들아. 내 행복이 내 행복이거든. 혹시 너의 행복을 위해 나를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해하거라. 자식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그것이 자식과 부모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기원한다. 오늘 이렇게 3가지 사연에 대해 들어보았습니다. 부모와 자식 모두 건강하고 행복한 날들 기원합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아들에게 쓴 글을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아, 결혼할 때 어머니 모시는 여자를 선택하지 마라. 너는 아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겠지만 어머니는 이제 너를 벗어나서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닌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한다.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며느리를 원하지 말라. 어머니의 효도는 너가 잘 사는 걸로 충분하다. 내 아내가 어머니에게 상처를 주면 내가 마음 아플 테지만 그건 어머니에게 옮기지 말라. 어머니도 사람이고 기분 좋아할 권리가 있다. 모른다는 게 양심적인 문제이다. 여러 번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옮기지 말라.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너를 낳고 키우느라 평생을 바쳐왔다. 너를 위해서는 죽어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내 아내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걸 이해해야 한다. 너도 내 장모를 위해서 내 어머니만큼은 아니겠니? 만약 어미가 어려워하면 조금은 보태주는 것은 어머니를 위한 것이다. 너도 내 아들로서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 어미가 가난하고 어려울 때 너를 위해 평생 헌신한 어머니인데 너의 도리가 아니라 사람으로서의 도리다. 독거 노인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미가 어려워하고 약해진다면 너 자식으로서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 너를 위해 희생했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자책은 들지 않겠니? 명절이나 어미 애비의 생일은 좀 챙기면 안 되겠니? 내 생일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이 그날 되면 배 아파서도 참아왔다.
내 아내에게 옮기지 말고 내가 챙겨주면 안 되겠니? 받고 싶지 않은 욕심이 아니라 잊혀지고 싶지 않은 어미의 욕심이란다.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아내가 어머니에게 효도하길 원한다면 내가 먼저 내 장모에게 잘해야 한다. 난 내 아들의 안목을 믿는다. 딸랑이를 흔들어주면 까르르 웃던 내 아들아, 가슴에 스며드는 내 아들아. 그런데 내 여동생 그 애도 언젠가 시집을 가겠지. 그러면 내 아내와 같은 위치가 되지 않겠니? 내 여동생이 힘들면 내 아내도 힘들어지지 않겠니? 내 아들아, 내 피눈물 같은 내 아들아. 내 행복이 내 행복이거든. 혹시 너의 행복을 위해 나를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해하거라. 자식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길 바란다. 그것이 자식과 부모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다. 오늘도 내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길 기원한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